존경하는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님, 그리고 제너럴 빈센트 브룩스, President of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and former commander of ROK U.S. Combined Forces Command, 유명한 한미동맹재단 이사장님, 안호영 전 주미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서욱 국방부 장관님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미의 군 고위 장성 및 내외 귀빈 여러분, 한미 동맹 미래 평화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미 동맹과 우리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코로나 팬데믹, 또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우리 국방력이 튼튼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기후 위기에 비하면은 상당히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했고, 최근부터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이런 상황이죠. 그러나 새로운 감염자들이 급증하면서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되돌아야 가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그 지루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델타 변이에 이어서 다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코로나가 발생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이 코로나가 왜 생겼느냐, 그 근본 원인은 기후 변화,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런 데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생태계를 경제개발이라는 그 미명하에 계속 파괴했기 때문에 이 동물들의 질병들이 인간에게로 넘겨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지금 현재의 어떠한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것이 근원적인 치유가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또 모든 국가들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자원이 많더라도 이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미국도 이 기후 문제 혼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의 42%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 COP26, 우리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대통령 기후특사, 중국의 그 시젠화 기후특사가 같이 미국과 중국 간에 기후 문제에 대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이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은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그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양국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이 점점 더 확산돼서 다른 분야에서도 미중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 할 때는 오바마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긴밀히 협력을 해서 그 오랫동안 몇십 년 끌던 그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2015년 12월 달에 체결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두 나라가 협력을 안 했더라면 기후변화 협정 아직까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효되는데 또 시간이 걸리는데 시진핑 주석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긴밀히 협력해서 이 발효가
2016년 11월 4일 날 됐습니다. 2017년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만약에 그때 2016년 11월 4일에 발효가 안 됐더라면 지금 현재까지도 기후변화 협정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미중 간의 협력은 아주 중요하다. 이 학자들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소위 그 3C, 캐피털 레터 C, 3C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는 confrontation, 두 번째는 competition, 셋째는 cooperation. 이 3C, 3Cs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중 간의 관계가 발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competition, 그 fair competition 얼마든지 미중 간에 해야 됩니다. 트레이딩 룰을 다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 중국이 안 지킨다. 그다음에 이 conflict, 이 분쟁 이런 문제는 좀 뒤로 밀쳐놓고 이 cooperation, 기후변화라든지 sustainable development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미중 간의 협력을 하면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서로 이해하는 그 scope of mutual understanding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에 비춰서 이런 점을 이 양국의 지도자들이 좀 협조하는 이런 무드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이 지난 11월 11일 날 폐막된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중전에서 중국 공산당 역사상 세 번째로 소위 그 역사결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모택동, 그다음에 등소평과 같은 지위로 자기 자신을 격상시켰습니다. 내년 가을에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에서 세 번째 연임이 결정이 되고 종신 권력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1대1로 벨트앤로드, 그다음에 차이니즈 드림 막 이런 걸 갖다 슬로건으로 내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근대사에서 중국이 당한 수모를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이런 그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미국은 중국과 그 fair competition, 또 cooperation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중국의 부상이 미국에게 위협이 된다는 인식하에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많은 그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은요,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했었을 때, 닉슨 대통령한테 수교를 했었을 때에 중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되고 경제가 성장한다면은 서구 민주주의의 가치를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전망에 기초해서 중국에 대해서 좀 약간 그 관대한 이런 정책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러한 미국의 전망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이러한 판단은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 미국과 전 세계적인 패권 다툼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로피안 유니언과 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하는 그 분야별로 소규모의 집단 안보 체제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인도, 일본과 함께 쿼드를 구성했고 호주, 영국과 함께 오커스를,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함께 소위 그 파이브 아이스를 창설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개최된 미중 간의 화상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라이펑류 이렇게 올드 프렌드 사실은
그 부주석과 부통령 때에 둘이 상당히 사이가 좋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자기가 자랑을 하고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서로 넘버 2였을 때 지금 넘버 1이 돼서 지금 서로 참 칼날 같은 이런 날선 대립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인권, 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고, 특히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지만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했죠. 시진핑 주석은 또 이런 대만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불장난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라고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정상 간에 이런 식의 아주 위협적인, 그야말로 이건 비외교적이라는 표현을 넘어서 그야말로 이건 참 대단히 있을 수 없는 이런 발언을 했죠. 이러한 미중 간의 대립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아서 저 자신은 상당히 걱정입니다. 물론 다자 협력을 위한 다자주의를 회복하자는 데 대해서 미중이 견해를 같이 하고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양자 간의 대립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지혜도 필요하고 이 정치적인 결단, 이런 것이 필요한 때 아니냐. 우리나라와 중국과는 일종의 불가근 불가원, 가까울 수도 없고 멀 수도 없는 이런 관계입니다. 중국과 멀어질 수는 없지만은 한미동맹을 해칠 정도로 가까워져서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또 많은 우리 빈센트 사령관을 포함해서 많은 군인 간부들과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많은 장성 간부들께서 앉아 계시는 이런 일입니다. 한미 동맹을 해치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 관계는 미국과 영국 관계, 그리고 미국과 일본 관계만큼 신뢰를 쌓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우리 잘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미국과 영국, 미국과 유럽, 미국과 일본, 여기에 대해서는 동맹에 대해서 의구심이 하나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나 왜 그토록 반석 같은 바위돌처럼 단단하던 한미 동맹 관계에 자꾸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느냐. 미국은 영국과 다중적인 협력 관계를 갖고 있죠. 일본과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긴밀히 협의하는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미 관계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곤 해왔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정권이 바뀝니다. 진보, 보수, 유럽 4, 5년 만에 전부 다 바뀌지 않습니까? 일본은 대체적으로 자민당이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사실은 지도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체의 변화가 없었죠. 한국만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미 관계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여기 미국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한국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 정부에서는 또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제가 미국 사람이라도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핵심적인 군사기술을 한국과 공유하지 않고 있고
원자력 사용 후 연료, 이 spent fuel이라고 하죠. 이 재처리, 리프로세싱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함으로써 초래된 국가 이익의 손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대북한 관계를 한미국 동맹 관계보다 더 중시하는 인상을 준 것도 있습니다. 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한미 동맹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 안보에는 좌파, 우파가 없습니다. 안보는 초당적이다. 바이파티산이어야 합니다. 어느 나라나 외교, 안보는 바이파티산입니다. 유럽 어디든지 가보세요. 어떤 나라를 가도 외교 안보 문제가 5년, 4년마다 바뀌는 나라가 저는 한국뿐인 것 같습니다. 한국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보에 관한은 가장 위험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이런 적과 대치하고 있는 것도 한국이 유일합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하려는 거, 이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키신저 박사가 제가 코트를 합니다.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해서 평화가 이룩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데 중국의 선의, 북한의 선의에 기대려는 안일한 태도들이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대한다고 해서 북한이 똑같이 좋은 마음으로 대할 것을 기대하면 더욱더 위험해집니다. 우리의 힘을 기르고 이에 더해서 한미 동맹을 강고하게 하는 것만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안보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그 사드, 그 터미널 하이 알티튜드 에어리어 디펜스 있죠. 사드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8년 4월 판문점 정상회담, 9월에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남북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 채택 등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 정책을 취하지 않겠다고 만방의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은 2020년 6월에 사전에 어떤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를 무자비하게 폭파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도 8차례의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거듭하다가 갑자기 유화 전술을 병행하기 시작한 것은 금년 9월 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남북이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 소위 그 종전선언을 제의한 이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의 노동당 부부장인 김여정은 9월 24일 대통령 제의에 대해서 곧 인용하면요, 좋은 발상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제가 인용을 하면은 의미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 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 순회상봉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서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파괴한 지가 언젠데 불과 얼마 전인데 또 재설치할 수 있다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남측의 이중 기준, 소콜드 더블 스탠다드라든지 그 적대시 정책,
철회를 위해서 눈에 띄는 실천을 하라는 또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19일 날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탄을 또 발사를 했죠. 북한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은 포기할 수 없지만 북한에 대한 유엔의 안보리의 제재, 그다음에 코로나 쇄국으로 인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 제재 완화와 외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기묘한 때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은 현 상황에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를 움직이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고리인 남쪽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북핵 인정과 제재 완화의 대변인쯤으로 삼고 있는 거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역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남북연락사무소 재개 논의를 하면서 또 종전선언 제안에 호응해 줄 테니 한국은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 그리고 상당 수준의 대북 지원에 나서라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가 이루어진다면 남측이 그토록 원하는 정상회담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용인해 주고 한미 동맹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에 종전선언과 남북정상 재개를 위해서 물밑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지만 우리의 안보 태세를 이완시키고 유엔 사령부의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종전선언은 선언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누가 내가 어떤 사람이 종전선언 했다가 또 위반하면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죠. 이런 식의 그 태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는 북한과 얼마나 많은 합의를 해왔습니까? 그 수많은 합의 중에 의미 있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은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도 무력화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정전이라는 말이 무색해졌고 정전위원회가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중립국 감시위원회 없어졌죠.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먼저 집중해야 된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남북 간의 의미 있는 합의들이 이루어지고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국제사회가 굳은 의지로 대북한 제재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교체와 상관없이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표명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에 따라서 북한의 마음도 움직일 것입니다. 과거 정부를 포함해서 남북한 사이에 5차례 그리고 미북 사이에 3차례 등 총 8번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 3번에서 5번이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헌재 때 2번 반, 그 3번이죠. 판문점 회담까지. 총 8번이 있었는데 사실은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의미 있는 변화도 이끌어내질 못했습니다. 과시용 정상회담으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도 없습니다. 미국 그 이야기 중에 나를 한 번 속이면 당신이 나쁜 놈이지만 내가 두 번 속으면 내가 나쁜다. 이런 그 얘기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북한과 하나의 민족이라는 이러한 그 순진한 미명에 얽매여서 북한의 선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국민들의 굳건한 안보의지, 확고한 한미 동맹 관계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를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엔 사무총장 전 기본적으로는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 10년을 하면서 상당히 이런 좀 휴메니테리안한 이런 여러분 생각에 진보적인 생각을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보 보수를 다 겸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 남북 핵 협상할 때 제가 제 1차 협상할 때 1990년도에 제가 그때 대표로 나갔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또 남북한 핵통제 공동위원회 제가 부위원장까지 하고 또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북한과도 많은 그 약속을 하고 제가 3번 북한에 가려는 약속을 굳건히 해놓고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전부 다 취소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러한 거 상대하고 협상할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실히 든든히 해놓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손해 안 볼, 우리는 이제까지 많은 손해를 봤죠. 그러나 아마 북한과의 하는 경우에 우리가 많이 북한을 지원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우리가 다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일방적으로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 자존심에도 용납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우리의 안보에 제일 중요한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연히 불필요하게 미국이 한국의 동맹 의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이러한 상황을 왜 우리가 스스로 만드느냐. 여기 군인 출신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역에 계시던 또 은퇴하신 분들 느끼시는 바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보 문제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선의의 경쟁을 해나가는 데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야간 오늘 이 학술회에서 여러분들이 지닌 생각과 지혜를 모두 내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여서 어떻게 하면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더 확고하게 이어나가서 대한민국의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